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집.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봐왔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경. 나이는 56. 30년째 풍수를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풍수사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미신이라고 비웃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거나.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이미 잃을 만큼 잃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 일하면서 딱 한 번 차에서 내리기 전에 발걸음을 돌리고 싶었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외곽에 산을 등지고 앉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명숙, 당시 62살이었습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때부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 오랫동안 무언가를 억누르고 살다가 드디어 터뜨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집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셋이나 죽었다고. 저는 수화기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죽음이 반복되는 집. 풍수에서 이런 집을 흉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흉가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 아닙니다. 기운이 사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갉아먹는 집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예민해졌다고 생각하고 나이 탓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집은 계속 그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저는 다음날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산자락 아래 유독 혼자 그늘진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봄인데도 그 집 앞만 어두웠습니다. 주변 집들은 햇살을 받고 있는데 그 집만 산이 딱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이상했습니다. 사방이 잔잔한데 그 집 쪽에서만 내리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30년 일하면서 생긴 습관입니다. 집을 처음 볼 때 첫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말 것. 현관을 열기도 전에 집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을 뿐입니다. 그날 제 첫 느낌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마라. 하지만 저는 들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최명숙 씨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이서 본 최명숙 씨는 전화 목소리보다 훨씬 상태가 나빴습니다. 볼이 쑥 꺼지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62살이라고 했지만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풍수사 한 명이 왔다고 저렇게 안도할 만큼 이 집에서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여는 순간 첫 번째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었습니다. 현관과 계단이 일직선. 풍수에서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막고 있으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꺼져버립니다. 머물질 못합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새는 집의 구조입니다. 거실로 나오니 두 번째 문제가 보였습니다. 거실 정면 벽 전체가 통유리였습니다. 탁 트인 전망은 보기엔 좋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이건 기운이 머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앞문으로 들어온 기운이 뒤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저는 안방 문 손잡이를 잡다가 멈췄습니다. 문을 채 열기도 전에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오랫동안 정체된 기운. 같은 집 아닌데 이 방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었습니다. 빛도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방. 그리고 침대. 머리가 방문을 등지고 발이 문을 향한 방향. 풍수에서 이 방향은 절대 금기입니다.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 기운이 밤새 자는 사람을 정면으로 칩니다. 잠을 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주 천천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진됩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벽을 봤습니다. 작은 못 하나? 뭔가 걸려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최명숙 씨에게 물으니 이사 올 때 전 주인이 두고 간 거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기 좋다며 그냥 뒀는데 6개월 전에 갑자기 깨졌다고 했습니다. 전 주인이 두고 간 거울. 그 집에서 죽은 3명. 거울은 기운을 담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던 거울은 그 공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거울이 6개월 전에 깨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층에 남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최명숙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얕고 빠른 숨. 공포에 가까운 숨이었습니다. 남편 방 앞에서 그녀는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한참 후에 삐걱 열렸습니다. 이재복 씨. 66. 하지만 보기엔 80은 넘어 보였습니다. 두 눈이 텅 빈 것 같았고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책상 위에 뒤집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항아리 하나. 저는 그 항아리를 보는 순간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기는 어른 무릎 높이 정도. 색은 짙은 회흑색. 뚜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마당 땅을 파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재복 씨가 안으로 들여놓은 건 그냥 신기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아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나온 항아리. 이사 온 직후.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변화. 풍수에서 이런 물건을 치기물이라고 합니다. 땅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 오래 묻혀 있을수록 그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걸 집안에 들여놓으면 그 기운이 공간 안에 퍼집니다. 그 집에서 3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땅 아래서 나온 항아리였습니다. 저는 이재복 씨에게 잠을 못 자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 방이 문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재복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3가지를 조치했습니다. 항아리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땅에서 나온 건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가 근처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 기운이 흩어지도록. 침대 방향을 바꿨습니다. 머리를 안쪽 벽에 붙이고 발이 문을 향하지 않도록. 그리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기운이 움직입니다. 정체된 기운은 빛 앞에서 흩어집니다. 이재복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아침에 커튼 여는 것부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최명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 통화할 때의 그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밖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꺼낸 그 자리, 마당 한켠. 저는 그날 뭔가를 봤습니다. 땅이 살짝 불룩한 곳.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복 씨가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다음에 다시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2시, 최명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마당을 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손전등 하나 켜놓고. 그리고 눈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아니라고.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도로를 달리는 내내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항아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날 왜 꺼내지 않았나? 남양주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재복 씨는 마당 한가운데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미 뭔가 꺼내져 있었습니다. 2번째 항아리.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뚜껑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뚜껑 없이 묻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복 씨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눈물을 흘리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뭔가로 가득 찬 것 같기도 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항아리에 손대지 말라고, 지금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않냐고.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뚜껑 없는 항아리를 거꾸로 묻는 것. 풍수에서 이건 기운을 의도적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땅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빠져나가도록 일부러 만든 겁니다. 3명이 죽은 것도, 이재복 씨가 2년 동안 소진된 것도. 저는 이재복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집을 누구한테 샀냐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남한테 샀다고 했습니다. 최명숙 씨 오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넘긴 집. 그 안에 묻혀있던 것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2번째 항아리를 혼자 수습했습니다. 이재복 씨와 최명숙 씨는 집 안에 들여보내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마당 정리를 마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최명숙 씨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얘기를. 그리고 오빠가 왜 그랬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봅니다. 사람 마음속은 못 봅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 생각이 있으면 다음 사람에게 여기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라고. 그래야 한다고. 최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하라고. 집이 사람을 잡아먹게 두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넘기면 다음 사람이 이재복 씨가 됩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2층 창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걷혀 있었습니다. 이재복 씨가 한 달 전 처음으로 걷었던 그 커튼. 집은 여전히 그늘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이 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빛을 들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묻힌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막힌 곳은 반드시 새고 외면한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